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일부 건강검진이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현실이자 많은 의사들이 최근 들어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한 진실입니다. 검사라면 다 좋다는 생각,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노년기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나이 들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요, 잠깐, 이제 마음 편히 들을 준비를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위치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각지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게요. 자, 이제 불을 끄고요. 선풍기나 작은 백색 소음을 켜서 잔잔한 소리 속에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함께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이 바뀝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장기들은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검진이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검진 프로그램들은 30대나 40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70대, 80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한데도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검사를 권합니다. 혹시 모르니 검사해봅시다. 이것도 확인하시죠? 같은 말들. 이 말들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고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발견되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의 연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폐에 하얀 점이 하나 보이네요. 이건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하고 본인도 잠을 설칩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점은 80% 이상의 확률로 단순한 석회화, 즉 노화 현상일 뿐입니다. 치료는커녕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후 출혈이나 염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어떨까요? 한 번의 검진이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발견하면 일찍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발견 자체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고 반박하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건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답은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상태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싶나요? 모든 혹, 모든 점, 모든 수치를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흘려보낼 용기가 있나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있었는데요. 원하지 않는 검사 때문에 불필요한 병명과 약을 얻게 됐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38%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더 행복했을 거다. 조금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검사란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집착일까요? 나이가 들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포기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건강과 검사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각 검사의 숨겨진 진실과 그것이 노년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깨달았다.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대장내시경도 그중 하나일지 모른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권할 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정말 설득력 있지 않나?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먼저 대장내시경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검사 전날 저녁부터 엄청난 양의 약을 먹어야 한다.
화장실에 수십 번 드나들며 배설하고 속이 다 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 과정만 해도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준다. 노인들은 이때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어지럼증, 저혈압, 심지어 낙상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검사 당일, 대부분의 경우 진정제를 투여받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나이 든 몸은 진정제나 마취제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검사 후 몇 시간 동안 멍하고 흐릿한 상태로 지내다 넘어지거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길을 헤매는 경우가 생긴다. 일본에서는 검사 후 귀가하던 노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진짜 함정이 시작된다. 검사 도중 작은 폴립을 발견했다면 의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혹시 모르니 조직검사를 해봅시다.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폴립이 대부분 10에서 15년이 지나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이 50대라면 그 시간 동안 발전할 수 있으니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75세라면 당신의 남은 삶 동안 이 폴립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검사, 절제술, 심지어 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쯤 되면 예방이 아니라 과잉 치료에 가까워진다. 한 연구 결과를 보자. 미국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75세 이상 무증상 환자의 대장내시경으로 인한 이득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으며 합병증 위험은 3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왜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권할까? 한편에서는 검사로 암을 놓치면 안 된다는 방어적인 태도 때문이고 또 한편에서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사들도 환자도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검사를 해서 불안을 없애려 했는데 검사 후에 더 큰 불안을 떠안는다는 사실이 이쯤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이 검사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까? 이 질문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때로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내 친구인 박 선생님은 80세 생신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제 무언가를 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지키며 살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현명한 결단이었다. 그렇다면 대장내시경 말고 안전한 대안은 없을까? 있다. 최근에는 별표 분변 잠열 검사, 피트, 별표와 같은 비침습적 검사가 있다. 이 방법은 간단히 변을 채취해 혈액 흔적을 찾는 검사로 내시경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물론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복통, 혈변,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증상이고 과거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매년 대장내시경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의 의견이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내 몸과 나이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병원에서 전신 CT 촬영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광고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단 한 번의 스캔으로 당신의 미래를 지키세요. 잠깐 흔들렸다. 정말 한 번의 스캔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검사는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보다 오히려 끝없는 걱정에 늪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상상해보자. 병원에서 전신 CT를 찍었는데 결과지를 본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 폐에 조그만 하얀 점이 있네요. 혹시 모르니 조직검사를 해봅시다. 그 한마디에 당신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머릿속에 불안이 들어앉는다. 설마 암인가? 이게 뭐지? 어떻게 하지? 밤마다 잠을 설친다. 하지만 그 점이 뭔지 아는가?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석회화나 무해한 결절이다. 평생 몰랐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것들이 CT 덕분에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심지어 수술의 이유가 된다. 심지어 CT는 너무 민감하다.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훑어 작은 이상까지 놓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작은 이상 대부분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들도 그냥 둬도 됩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 혹시 암이라면? 이 한 문장이 의사를 그리고 나를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검사, 추가 촬영, 조직 검사로 이어진다. 그리고 노인에게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출혈, 감염, 회복 지연. 우리 몸은 이제 40대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할까? 내 지인 중 한 분이 계신다.
72세 때 병원에서 전신 CT를 찍고 간에 1cm짜리 작은 물혹을 발견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확실히 하려면 MRI와 조직 검사를 하시죠. 그분은 MRI를 찍고 결국 간 조직 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 후 합병증으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다. 나중에 나온 결과는 양성입니다.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처음부터 몰랐다면 차라리 좋았을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전신 CT 촬영 후 발견된 이상 중 별표 80%가 임상적 의미가 없는 발견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견들이 추가 검사로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의료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CT 기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CT는 놀라울 만큼 정밀하고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그 정밀함이 때로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 몸속의 작은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까지 덮어버리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도 논쟁은 치열하다. 한쪽은 말한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다른 쪽은 반박한다. 과도한 발견은 삶의 질을 해친다. 어느 쪽이 옳을까?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70세 이상이라면, 특히 무증상 상태라면 전신 CT 촬영은 신중해야 한다. 의료계의 새로운 흐름도 그렇다. 미국의 한 전문학회는 이렇게 권고한다. 노인의 전신 스캔은 증상이 있을 때만 고려하라.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병원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질문해야 한다. 이 검사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그냥 불안을 심어놓을까? 내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다. 인생 후반에는 새로 발견하는 병명보다 새로 발견하는 취미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병원 스캔보다 일출 스캔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건강할지도 모른다. 자, 이제 전신 CT의 덫을 벗어나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 심장 검사. 그것도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나는 예전에 심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심장은 생명의 엔진이니 당연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지. 이렇게 믿었으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혹시 모르니 해두자 라는 마음이 커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심장 운동부하 검사. 이 검사가 노년에게는 반드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심장 운동부하 검사는 흔히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불린다. 말 그대로 심장을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고 반응을 보는 검사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말한다. 어르신, 이 검사를 하면 심장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러닝머신 위에 올라 걸어야 한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때 기계가 심장과 혈압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긴다. 70세 이후의 심장은 젊었을 때와 다르다. 혈관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굽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흔한 노화 현상이다. 그런데 기계는 이런 변화를 비정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되는 긴 여정. 심장 초음파, CT, 심지어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이어진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대퇴부에 관을 넣어 심장까지 접근하는 검사다. 이 과정에서 출혈, 감염, 심하면 혈전이나 뇌졸중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하나 할까? 내 지인의 아버지가 76세 때 심장운동부하 검사를 받았다. 혹시 모르니 검사해봅시다. 라는 의사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지만 검사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심한 공황장애가 시작됐다. 검사하고 나서 더 아픈 것 같아. 그분의 한탄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심장 관련 검사와 치료는 매우 민감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불필요한 검사로 몰아넣는다. 의사도 환자도 혹시를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 AHA는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권고했다. 70세 이상의 무증상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운동부하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왜일까? 단순하다. 무증상 노인에서 발견된 경미한 이상은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노년기의 심장관리법은 간단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오르는가? 평소보다 가슴이 조이거나 통증이 있는가?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는가? 이런 증상이 없다면 굳이 심장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시험할 필요는 없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심장은 검사를 통해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매일 뛰게 해주는 대상이지.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심장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수고했어. 내일도 잘 부탁해. 심장은 정말 신비로운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잊는다. 심장은 숫자가 아니라 삶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자, 이제 심장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피 한 방울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 혈액 검사만 하면 내 몸 상태를 다 알 수 있겠지. 병원 광고에서도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정밀 혈액 검사로 200가지 이상 질병을 조기 발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이 믿음은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노년기에 혈액 검사를 받으면 수많은 숫자가 적힌 결과지가 나온다. 적혈구 수치, 간 수치,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신장 기능 수치, 그리고 그 옆에 참고 범위를 벗어난 값들이 하나둘 표시된다.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거 큰 병이 신호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참고 범위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값이라는 것.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 변동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기계는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별표, 정밀검사 필요, 별표라는 한 줄 권고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또다시 검사로 이어진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혈액검사에서 발견되는 비정상 소견의 60%가 실제 질병과 무관했다. 하지만 이 비정상 소견 때문에 불필요한 약 처방이나 추가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한 번은 내 친구가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살짝 높았다. 의사는 간염일 수 있다. 며 정밀검사를 권했다. 친구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했다.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는 단순한 지방간, 식습관만 조절하면 되는 수준이었다.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근데 그 며칠 동안 나는 이미 병자였어. 친구의 이 말은 참 씁쓸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검사에 집착할까? 아마도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다. 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심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물론 증상이 있으면 이야기는 다르다. 피로, 체중 감소, 황달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액검사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혹시 모르니 라는 이유로 매년 수십 가지 혈액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인은 검사를 통해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곱씹어보니 이 말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였다. 내가 아는 한 노부부는 매달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병원 가는 날이 제일 피곤해. 그 후 부부는 대신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병원 대신 남편 손잡고 산책하는 게 최고의 약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숫자로 건강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몸의 목소리를 들으라. 노년의 몸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건강의 지표다. 이제 혈액검사의 환상에서 벗어나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 중독 시대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나는 가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정말로 아파서 여기 있는 걸까? 아니면 아플까봐 두려워서 온 걸까? 노년기에 접어들면 몸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진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검사는 많이 할수록 좋아. 예방이 최고의 치료야.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정말 그럴까? 검사 중독의 시대에 우리는 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병이 노예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가면 온갖 종류의 검사가 준비되어 있다. 심전도, 혈액검사, MRI, CT, 내시경.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작 검사가 끝나면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검사를 예약한다. 이거 말고 저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끝없는 고리가 이어진다. 내가 아는 한 할머니는 3개월마다 종합검진을 받았다. 처음에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했다. 그런데 점점 검사 자체가 일상이 되었다. 검진이 끝난 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졌다. 혹시 그 사이에 뭐가 생겼으면 어쩌지? 이것이 바로 검사 중독의 함정이다.
검사로 불안을 잠시 눌렀지만 그 불안은 이전보다 더 커져서 돌아온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노르웨이의 한 대학 연구팀이 10년간 70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했다. 검사 횟수가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검사 횟수가 적은 그룹이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점수가 훨씬 높았다. 이들은 병원 대신 가족, 취미, 산책에 시간을 더 투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균 수명은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30분 걷기와 맛있는 밥 한 끼로 검진을 대신해. 그가 검사를 거부한 건 아니다. 단지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것보다 공원을 자주 드나드는 게 나아. 물론 검사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진짜 증상이 있다면 검사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히 혹시 몰라서 하는 검사는 신중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우리는 이렇게 검사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료화된 삶, 메디칼리즈드 라이프이라고 부른다. 현대인은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조차 병으로 인식한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증, 관절이 아프면 관절염,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의 전조, 이렇게 모든 것이 병이 된다. 그리고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검사를 찾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년기의 건강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다. 검사는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내 몸이 정말로 요구할 때만 받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방이다. 이제 검사 중독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노년기의 의학적 결정, 누가 주도해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파고든다. 우리는 평생 의사에게 이렇게 배워왔다. 아프면 병원에 가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맞았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과연 이 공식이 그대로 통할까?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다. 70세가 넘으면 몸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 시스템은 여전히 오래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기검진, 추가 검사, 예방적 치료,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료보다 삶의 질이 우선이어야 한다. 의사들은 수술과 약으로 병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과 불편이 커진다면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일까? 내가 아는 한 노신사는 이런 경험을 했다. 78세 때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바로 수술을 권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에 그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가 찾아왔다. 내가 원했던 건 병 없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노년기의 의학적 결정,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의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70%가 의료 결정권을 가족이나 의사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 결과 중 40%는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후회했다. 이 연구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노년기에는 환자 스스로 결정할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물론 쉽지 않다. 우리는 평생 권위를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을 내가 써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의 할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치료는 하지 않겠어요. 대신 매일 손녀와 저녁밥을 먹고 싶어요. 그리고 2년을 더 살았다. 병원 대신 집에서, 환자 대신 할머니로. 그녀의 마지막 날, 손녀는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끝까지 우리 가족이었어요. 병에 지배당한 환자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는 병과 싸우느라 정작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의학계에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최근 별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공유된 의사결정, 별표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년기에는 의사보다 내 마음과 대화하는 것이 먼저다.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무책임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덜 개입하는 것이 왜 더 현명한지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다. 무언가를 더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약, 더 많은 치료.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자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덜 개입하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적극적인 치료라는 말을 숱하게 듣는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기 발견해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면 나중에 덜 힘들어요. 이 말은 젊은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 세상을 버텨낸 고귀한 시스템이다. 이 몸을 마치 기계처럼 여기고 여기저기 뜯어고치려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노신사가 있었다. 그는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여러 약을 처방받았다. 처음에는 잘 견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과 탈진이 찾아왔다. 결국 한 번이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 후로는 혼자 걷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혈압을 낮추려다 나 자신까지 낮춰버린 꼴이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비율은 60세 이하보다 3배 높다. 약 하나가 또 다른 약을 부르고 그 약이 새로운 증상을 만들고 악순환의 시작이다. 그렇다고 치료를 아예 거부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치료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까? 별표라는 질문이 필수다. 단순히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내 친구는 아버지에게 이제 병원 좀 그만 가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다. 병원은 내 놀이터야.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내 이름을 알아주거든. 둘은 한참 웃었다. 그리고 결국 병원 대신 매주 동네 찻집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아버지의 혈압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학계에서도 최근 별표 적극적인 치료보다 보존적 치료 컨서베이티브 케어 별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들이 쏟아진다.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노인 환자의 치료 목표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독립성과 삶의 질 유지다.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에 달려있다. 검사, 약, 치료, 그 모든 것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여유, 웃음, 그리고 매일의 평범한 기쁨들. 이제 덜 개입하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검사보다 중요한 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나눌 시간이다. 나는 오랫동안 병원과 약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건강을 지키는 건 검사나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오늘은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5가지 건강 습관을 이야기해보자. 이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 첫째,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운동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매일 20에서 30분 산책만 해도 충분하다. 걸으면서 느끼는 공기,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살린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25% 감소한다. 운동은 약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은 최고의 치료제다. 둘째, 제때 먹고 잘 먹기. 노년기에는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같은 것들로 식탁을 채워보자. 나트륨과 설탕은 조금 덜어내고 대신 맛있는 향신료나 허브로 입맛을 돋우면 된다. 셋째, 수면을 최우선으로 두기. 늙으면 잠이 줄어든다. 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좋은 잠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다. 밤에 푹 자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사람들과 어울리기.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이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손자 손녀와 게임을 하고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줄이고 우울증 위험을 절반으로 낮춘다. 심지어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 놀라운 결과다. 다섯째, 마음을 돌보기. 마음의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명상, 기도, 일기 쓰기, 취미활동 등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을 가꾸자.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마음의 평안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인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강력하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검사는 병을 찾지만
습관은 건강을 지킨다. 내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검사로 안심하려고 하지 않아. 대신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걷고 잘 웃었는지를 확인해. 그녀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결국 건강은 숫자가 아니다. 삶 그 자체다. 몸과 마음을 가꾸는 이 작은 습관들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치료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한동안 건강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마치 싸움 같았다. 병과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나이와 싸우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노년의 건강은 싸움이 아니라 화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뭔가를 해야 한다 는 압박 속에 살아왔다.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치료, 더 많은 관리.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들이 내 삶을 더 빛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병이 그림자에 가두고 있는가? 나는 80세의 한 노신사를 떠올린다. 그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이렇게 말했다. 내 몸은 이미 80년간 나를 위해 싸워줬어.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위해 쉬어갈 때야.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니라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선택이다.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몸에게 휴식을 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혹시 몰라서 라는 불안에 몸을 맡길 것인가? 내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말년을 이렇게 보냈다. 나는 이제 병을 관리하지 않아. 대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관리해. 그리고 그녀는 병원 대신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손녀와 놀며 생을 마감했다. 의학계에서도 점점 이런 흐름이 보인다. 적극적 치료에서 돌봄의 위약으로. 이제 의사들도 말한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란 결국 이런 것이다. 덜하되, 더 지혜롭게, 검사와 치료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행복으로 숨쉬는 삶.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선택이 내 몸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자.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당신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껴보자. 우리는 너무 오래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놀라운 일을 해왔다.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숨쉬고 걸으며 사랑하고 살아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숫자나 검사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따뜻한 차 한 잔, 손자의 웃음소리, 창밖의 바람, 그런 것들이야말로 삶의 진짜 치료제다. 불을 끄고 잠시만 이 고요를 즐겨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내 몸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존중할 것이다. 당신은 평안할 자격이 있다.